사내 분석 부문 알고리즘 대회가 근본연에는 제조 데이터의 이상 여부를 분류하는 문제로 개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공고에 떴길래 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 수준이 되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감 전일까지 데이터의 그 피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어요. 과정은 정말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도 컸고 저 스스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면서 책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해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직접 해봐야지만 진짜로 자기 실력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분석이라는 게 되게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겪어야 하고 많은 가설들을 세워보고 좌절도 하고 막 샤워하면서 그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다시 앉아서 해보고 그런 어떤 열정이 필요한 업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푸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서 이제 피처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가 양품 데이터랑 불량 데이터가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고, 세 번째로는 분류 알고리즘을 뭘 쓸 것인가인데, 저는 시각화를 좀 하는데 많이 집중을 했어요. 시각화를 해서 차원을 축소시켜가지고 실제로 양품하고 불량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제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동기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대회에 나가본다, 그래서 뭔가 입상을 노려본다고 하는 식의 목표를 설정하는 건 조금 더 재미있는 목표인 것 같고요. 같이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부서에 있는 통계를 전공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같은 부서 분들하고 토론을 좀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저희 같은 부서에서 같이 업무하는 분들이 다른 분도 출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별로만 출전이 가능하니까 일종의 경쟁자 관계가 돼서 같이 터놓고 뭔가 토의를 하거나 스터디할 수가 없어서 그게 되게 답답하긴 했었거든요. 그 리더보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승부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제출했을 때 F1 스코어가 7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윤 프로님이 막 70, 80 이랬거든요. 막 충격 누구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꼭 대회 참가했다고 이제 입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참여 자체의 의미도 있고 또 하면서 뭐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썼던 이제 도구가 우리 브라이트 스튜디오잖아요. 뭐 그전에서 업무에서도 썼지만 이번에 이제 대회를 하느라고 열심히 써봤는데 더 열심히 쓰게 됐는데 꽤 쓸만하게 잘 만들어졌다, 유용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대회 시작할 때 브라이틱스로 하면은 굉장히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각화가 너무 쉽게 잘 돼 있고 되게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시간 절약을 굉장히 테스트할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전처리가 더 필요하면 파이썬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겠지만 초급자라도 브라이틱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면은 우승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하윤입니다. 올해 알고리즘 경진대 분석 부문에서 제가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제출했던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회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특징 변수를 어떻게 찾아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분류기를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리고 클래스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적화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제 제가 작성했던 브라이틱스 모델을 보여드리고 시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 대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워낙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품의 불량 여부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이제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센서의 값을 측정해서 이 값으로 이제 제품의 불량 여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 센서의 데이터는 이제 한 개의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로서 제품당 약 4,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센서가 아니라 한 개의 센서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연속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는 나중에 따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회에서의 평가 방법인데요. 이 대회에서 최종 결과의 평가 기준은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모델을 최적화해야 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F1 스코어를 중점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유념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F1 스코어는 어떤 것이 포지티브인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 값이 불량이고 예측 값도 불량일 경우에 true positive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불량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회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같은 형식인데요. 크게 3개의 컬럼으로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컬럼은 그 제품의 일련 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MI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IDX는 아마 인덱스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그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센서에서 나온 여러 번의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의 순서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실제 그 센서에서 나온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들, 그 value라고 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연속된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본다고 하면 이런 라인 그래프 형태가 적당할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은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요.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블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량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MID라고 하는 컬럼은 테스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이고요. 두 번째 스테이터스 컬럼은 제품의 불량 여부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G와 B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G의 개수를 살펴보면 978개, B의 개수가 40개인 것으로 보면 G가 정상품이고 B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사실 G랑 B라는 그 글자만 봐도 G는 good, B는 bad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 개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 약 한 4% 미만만 지금 불량인데요. 불량의 개수가 비율이 적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데이터 예측 모델링을 할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클래스의 불균형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특징 변수를 찾아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계에서는 이 문제의 도메인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특징 변수의 후보를 찾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제가 제품의 불량 여부를 예측하는 거다. 데이터는 그냥 한 개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것만 주어지고 그 이상의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참가하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최대한 해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해볼 만한 이제 스태티스틱 서머리,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브레틱스에서 해볼 수 있는 기본 통계량에는 평균, 최소, 최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가 예측이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다면 이런 통계적인 요약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 예측력을 보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으로는 전혀 아무런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좌절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피크를 추출해 봤습니다. 앞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값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걸 반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증가해서 반복으로 감소로 바뀌는 부분이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꼭지점들을 피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피크를 찾는 함수를 정의해서 피크를 찾아내고 이 점들에 대해서 개수나 간격 그리고 또 이 값들에 대한 또 다른 그 통계적인 요약치들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것도 사실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도해봤던 방법은 이제 시계열 성분 분해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집된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정상품에서의 그 시계열 데이터 성분과 불량품의 시계열 데이터 성분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계열 성분을 분해를 해봤죠. 그래서 추세니, 계절이니, 순환, 불규칙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거나 조금 시도해보는 것들 되게 많은데요.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나서도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되게 낙담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시기 한동안 슬럼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주파수 성분을 추출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주파수 관점으로 분석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좀 들었거나 배운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에 오디오 장비의 특성이라든가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저음이 강하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넓은 대역의 소리를 다 잘 재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히 높은 주파수나 낮은 주파수를 더 강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스위치를 다이얼을 쓰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퀄라이저를 설정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그 이제 전기로 표현되는 소리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파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전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주파수를 다루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디오에서도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스피커의 크기나 형태나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그 물리적인 존재가 갖는 어떤 주파수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의 줄의 소리가 다르다던가 하는 것도 줄의 굵기나 팽팽함이 달라서인 것이고 또 그 울림통에 대해서도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소리다, 또 어떤 게 좀 더 나쁜 소리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것도 다 물리적인 주파수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에 그 주어진 문제처럼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구분하는 데에서도 주파수 특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쓰게 되는 게 이제 수박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수박을 고를 때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서 소리를 들어보면서 소리에 따라서 이것은 잘 익은 것 같다. 아니면 이건 별로 안 익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는 그 수박의 주파수 특성을 판단을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는 거고요. 이런 간단한 수박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쓰는 것 중에는 이제 기차에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차가 역에 정차하면
점검하시는 분들이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기차 바퀴를 쳐보는 거죠. 그래서 기차 바퀴에서 어디에 뭐 크랙, 흠이 있다던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상인 상태 바퀴하고는 이제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제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휠 태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센서 데이터도 주파수 성분으로 분석했을 때 정상품하고 불량품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개념들이 공진이나 공명이라는 개념이 있고 주파수 응답 또는 뭐 전달함수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겠다고는 계획은 세웠는데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주파수 데이터로 변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푸리에 변환이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이제 이분이 그 푸리에라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의 이제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이런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는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푸리의 정리를 발견을 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변환하는 방법인 푸리의 변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긴 신호가 낮은 주파수 성분과 중간 주파수 성분 그리고 아주 높은 주파수 성분 이제 세 개의 성분으로 분해돼서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낮은 주파수 부분에서 큰 신호가 하나 있고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 또 하나 신호가 있고 높은 주파수에서 또 하나 신호가 있는 이렇게 세 개의 주파수 성분이 합쳐진 것으로 분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푸리의 변환에는 약간의 변형들이 있는데요. 이제 DFT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샘플링 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FFT,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푸리어 트랜스폼 한다고 하면 보통 FFT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브라이틱스에서 푸리의 변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브라이틱스 자체에는 푸리의 변환을 하는 직접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진 않아서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파이썬에는 사이파이 패키지가 있고 그 사이파이 패키지 안에는 FFT라는 함수가 제공이 돼서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코드는 이렇습니다. 전체 여러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요 세 줄이 되겠고요. 앞에 첫 줄은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실제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실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실행하고 나면 결과가 복소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파수별 어떤 신호의 크기 부분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함수인 ABS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체의 길이가 필요하진 않고 절반의 길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코드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해서 다시 브라이틱스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번 대회 데이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보면 왼쪽에 보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의 가로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시간축이 되겠고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 됐으니까 오른 가로축은 주파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끝부분은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높은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 이제 가장 강한 주파수 성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부분과 적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느 주파수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봤더니 이 피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왼쪽 것은 기본적인 통계 요약치를 피처로 쓰고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애큐러시는 0.96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아무런 학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량품의 F1은 0이라서 뭐 아무런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뭐 불량과 정상품이 섞여 있지만 예측은 모두 다 그냥 정상품으로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피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F1 스코어가 1.0으로 완벽한 학습을 이루었고요. 내용도 보시면 실제 불량품이 모두 다 정확하게 불량으로 예측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서 1.0이 나왔다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1.0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기뻐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다음 단계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제가 한 일은 이제 분류기의 선택입니다. 앞에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잠깐 쓰는 걸 보여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기 중에서 어떤 것이 최적인지 고민하는 필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 리스트가 이 브라이틱스에 직접 제공하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들, 분류기들의 전체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최종 모델에서 썼던 것은 XGB,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트인데요. 이 모델은 사실 케글 같은 대회에서 우승자들이 많이 써서 유명해진 모델로서 워낙 성능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최종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만 가지고 계속 저는 했던 건 아니고요. 다른 모델도 좀 써봤는데요. 제가 중간 과정에서 써본 이제 분류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피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볼 때 주로 썼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뭐 XGB 같은 모델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고 성능도 상대로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피처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좀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처가 충분히 유용하다고 하면 비교적 성능이 낮은 모델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측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한동안 중간 과정에서 많이 써봤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성과 측면에서도 성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뭐 XGB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특히 피처의 중요도를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부스트나 XGB는 다 사실은 같은 계열이죠. 디시전 트리를 포함해서 이 모두 다 트리 계열이고요. 랜덤 포레스트부터 이 세 가지는 모두 앙상블 계열이고 특히 에이다부스트와 XGB는 모두 부스팅 계열이라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는 가장 나중에 발전된 XGB가 최고의 성능이 나올 거라 예측을 했고 혹시나 해서 중간에 에이다부스트 같은 것으로 좀 실험을 해봤는데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은 XGB가 최고의 성능이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이것과는 좀 다른 계열이라서 혹시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XGB의 경쟁 대안으로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한동안은 뭐 튜닝을 해가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XGB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최종 모델에는 이것이 선택됐습니다.
네. 다음은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XGB라고 하는 모델을 클래시파이어로 선택을 했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클래스 불균형 문제는 또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데이터의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이대로 학습시킨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수가 더 많은 정상품에 치우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불량품에 대한 분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회의 기준이 F1 스코어일 때 불량품 기준의 F1 스코어에서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뭐 F1 스코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 클래스 불균형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대회다 보니까 조금 더 이 F1 스코어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F4 스코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인데, 프리시전과 리콜의 이제 공식을 보시면 트루 포지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트루 네거티브는 식 자체에 들어있지 않아서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품을 잘 예측하는 것은 F1 스코어를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불량품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불균형 상태로 그대로 이제 학습을 시켜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모델의 결과는 이제 최종 모델과 동일한데 클래스 불균형만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돌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큐러시는 비교적 0.9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F1 스코어는 0.68로 좀 많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리콜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인 거고요. 실제 개수를 보시면 불량품 40개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개수가 사실 정상품으로 치우쳐서 잘못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개수의 클래스 쪽으로 치우쳐서 분류가 된다는, 학습이 된다는 그 예시 결과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방법이 샘플링을 다시 하는 방법인데요. 언더 샘플링하고 오버 샘플링이 있죠. 첫 번째 언더 샘플링은 이제 원래 데이터 중에서 더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데이터를 줄여서 더 적은 개수의 데이터와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제 정상품의 개수가 많으니까 정상품 개수 중에 일부를 추려서 이제 불량품과 개수를 맞추는 것이 될 거고요. 오버 샘플링은 반대로 이제 더 적은 개수에 해당하는 불량품을 이제 개수를 늘려서 이제 반복 샘플링을 해서 정상품과 이제 같은 개수를 맞추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같은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SMOT, 스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썼던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인데요. 브라이틱스에서 제공한 함수 중에는 이 함수 내부에 옵션으로서 클래스 웨이트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최종으로 썼던 XGB 안에도 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제공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각 클래스별 가중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불량품의 개수가 40개, 정상품의 개수가 978개인데요. 가중치는 이것의 이제 반대인 역수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78대 40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대 24.45의 비율이기 때문에 1대 25 정도로 입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입력하는 칸은 위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불량품인 B가 앞에 오게 되고 정상품인 G가 두 번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든 함수가 이렇게 클래스 웨이트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언더 샘플링이나 오버 샘플링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MLP를 할 때에는 직접 오버 샘플링을 해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XGB에는 이런 간편한 클래스 가중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적화는 특히 이제 피팅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피팅의 최적화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소적합이냐, 최적이냐, 과적합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예측한 오류가 어느 정도는 발생하느냐를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때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면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류는 줄어들고 이제 최종으로는 오류가 0인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학습에 쓰이지 않은 테스트 셋을 적용하게 되면 이 너무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류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오버핏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셋에 대한 오류가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이 이제 최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오류 관점이 아니라 성능 관점으로 뒤집어서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이제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회에서는 이 세로축을 F1 스코어라고 놓고 이제 가로축에서 모델의 복잡도에 연관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인데요. 앞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가장 단순한 로지스틱 리그레션만으로도 아무런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아도 트레이닝 셋에서는 F1 스코어가 1.0이 나올 만큼 기본적으로는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하면서 모델을 좀 간소화하면서 모델의 복잡도를 줄여나가는 이제 오버피팅을 피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물론 이 최적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모델의 복잡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서 그리드 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그리드 서치를 진행할 때에는 F1 스코어를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오버피팅 된 상태인 1.0을 어디서 벗어나는가, 1.0보다 F1 스코어가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으로 해서 대략의 이제 위치를 좀 미리 짐작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때까지 차이를 봐서 이제 오버피팅이냐 언더피팅이냐를 확인하면서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리더보드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가 테스트 셋에 대한 점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을 나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예측해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특히 이제 불량품의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3개의 폴드 정도로만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 셋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스트 셋 기준의 최적 지점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보드가 오픈되고 나면은 그동안 만들어진 튜닝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으로 예측을 하고 제출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F1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미세한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그것으로 마지막 튜닝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그 튜닝이 대상이 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3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GB 안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디폴트 값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요 3가지 파라미터에 집중을 해서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맥스 뎁스는 개별 트리의 최대 깊이인데요. 이게 XGB가 이제 트리 계열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파라미터죠. 트리에서는 그 깊이가 얕을수록 간단한 모델이 되는데 기본 값은 3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오버피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줄여서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향으로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1까지 줄여서도 충분한 성과를 충분한 성능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이 되었고요. 두 번째 넘버 오브 트리는 이게 앙상블 모델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이제 파라미터인데요. 몇 개의 트리를 앙상블에 포함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트리의 수가 적을수록 간결한 모델이 되는 것인데 앞에서 뎁스를 대폭 줄여서 모델의 복잡성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반대로 트리의 개수는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튜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100개인데 최종적으로는 200개로 튜닝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인데요. 이것은 약간 좀 미묘한 파라미터인데 앞에 두 개가 대부분의 이제 튜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약간의 조정에 그쳤고요. 이것은 테스트셋 자체에 조금 더 최적화하는 것으로 동작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전반적인 튜닝으로 쓰인 것인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튜닝이 맞춰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은 생각보다 복잡하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간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이제 19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10개가 채 안 되는 이제 함수로서 최종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델을 실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보셨던 그 함수 전체 모델의 전체 모습이고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개의 데이터 컬럼이 있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제 라인 그래프로 그려볼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굉장히 반복하는데 그 폭이랑 이제 간격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했습니다. 후리에 트랜스폼은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를 받고요. 여기서 이제 후리에 트랜스폼 하는 것을 제가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로 정의한 이유는 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데이터 전체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제품별로 그룹 바이 제품 ID, MID로 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서 MID로 그룹 바이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함수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안에 보시는 코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절대값으로 변환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앞뒤에는 데이터 형태를 변환하는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붙어 있는데요. 요 그룹 바이를 하고 나면은 그 그룹 바이한 MID가 이제 다시 컬럼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로 후리에 트랜스폼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러고 보면 얼핏 보면은 데이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은 여기 그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 굉장히 큰 신호가 있어서 스케일 때문에 다른 주파수 성분이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군데군데 다른 주파수 성분보다 좀 높은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피처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그 세로로 긴 이제 롱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 타입 와이드 포맷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는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로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하나의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세로로 나열된 것이 하나의 제품에 대한 데이터는 가로로 배열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레이블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조인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학습시킬 전처리 준비는 모두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읽어드린 데이터를 개수를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품이 978개 그리고 불량품이 40개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1923개의 컬럼이고 이 끝에는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고요. 나머지는 데이터의 ID, 그러니까 제품의 ID와 이제 독립 변수, 피처 변수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전체 개수는 1018개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원래 개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트레인 XGB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인 함수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피처 컬럼과 레이블 컬럼은 생각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브젝티브 함수는 이게 이제 두 가지 클래스를 구분하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튜닝하는 파라미터들을 여기에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 숫자를 쓸 수도 있지만 변수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매번 함수 자체를 직접 고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을 많이 써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분류한 결과를 보면 이제 피처 임포턴스가 나오는데요. 모든 피처들이 다 쓰이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소수의 피처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모델이라면 이제 모델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피처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편의상 이번에 대회에서 점수를 높여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델의 전체가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전체 모습을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똑같은 전처리를 하고 위에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컬럼을 지운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이런 형식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예측된 데이터를 잠깐 보면 전체 중에 486개는 정상이라고 예측됐고 분류되었고 불량품은 17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 F스코어랑 비교를 해보면 한 서너 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더 맞출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주어진 여건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라이트텍스트 C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주신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분석 모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모델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들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분석 모델링 각 작업 단계별로 소요될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대회 기간 전체는 한 달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회 문제가 오픈되자마자 저도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제출 마감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튜닝을 해서 제출했으니까 전체 기간 한 달 넘게 실제로 쓰긴 했는데 작업에 한 달 내내 작업을 했던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것들은 훨씬 적고요.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느라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진행을 했는데 사실 쉽진 않아서 한동안은 슬럼프에 빠져서 중간에는 좀 직접 작업을 하진 않았고요.
그때 아마 머릿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후반부 리더보드가 오픈될 때쯤 이제 후반부 한 1, 2주 정도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적절한 피처를 찾아내서 이제 저도 가능성을 보게 되고 또 리더보드가 열리면서 제 성과를 확인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주일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리고 주말 이틀은 거의 꼬박 여기에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알고리즘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알고리즘은 꼭 이 대회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평소에 업무 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행해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그 경험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업무 영역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그 업무 영역이 정량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를 데이터 분석 모델이나 알고리즘과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거기에는 많은 시행착오, 그다음에 뭐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증을 위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새로운 더 넓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 과정 외에 있는 뭐 프로세스 마이닝에서도 힌트를 얻어서 중요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많은 분석 방법 외에 다른 더 분석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탐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모델을 설명드리고 뭐 브라이틱스로 시연도 보여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아서 우승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모두 다 정답이거나 최선은 아닐 수 있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각자 업무에서 자신의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